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4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은영 선생님, 정의진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선생님과 지금 재미있게 강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바른마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2주, 3주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생긴 것이 그 책이 이제 사례 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논의가 조금 흩어지기도 하고요. 저희 1장에서 조나선 하이트의 입장을 대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서평 작성을 위해서 스스로 읽으신다는 걸 감안해서 그것에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료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2, 3주에는 바른마음 책을 일부 보았으니까 4, 5주에는 그것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비판적 논의 한번 생각해보고 6, 7주는 그럼 비판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안, 보완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논의 이렇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보시면 자료실에 제가 제 논문을 하나 탑재해 두었거든요. 제목은 과학기술 시대의 도덕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고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해서 박사과정 3년 차 때 쓴 논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글이 굉장히 많이 성글 겁니다. 이 속에서 도덕교육의 위기 중에 사회적 직관주의, 조나선 하이트의 입장이 일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결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논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출력해 가지고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 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른마음 책과는 다르게 이게 하나의 논리로 쭉 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 나가기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시작되죠.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를 규정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발달한 과학기술 속에서 인간의 행위 능력에 따른 옳고 그름의 기준 역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은 모습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도덕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학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윤리학이니까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도덕 교육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발달한 과학기술은 도덕교육을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의 도덕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적 직관이 이미 인간의 사유 능력 속에 내재하여 있다고 보는 사회적 직관주의, 저희가 지난 2, 3주차에 읽었던 조나선 하이트 입장이 여기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도덕성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유전자 조작이나 약물 치료 등의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논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주장되는 도덕교육 무용론을 극복하고 도덕교육이 생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시대 속에서 도덕교육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우리는 거시윤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전지구적으로 윤리적 고려가 확장된 그런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펠의 담론 윤리나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도덕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정표를 제안하는 유의미한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사소통적 책임성을 따르는 도덕교육이 새로운 도덕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학문이 윤리학이니까 제가 그 윤리학의 그 중에서도 이론적 근거로 아펠의 담론 윤리와 요나스의 책임 윤리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본 것이고요. 읽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머릿말에서 인용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2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과도 굉장히 관련되는 그런 사상가들입니다. 우선 한스 요나스, 이 사람은 책임의 원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1987년 독일 서적 판매 조합의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이제 세계 대전 기간 이때 유태인 계열 사상가거든요. 국적은 독일이지만 그래서 영미권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계속 학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as Prinzip Verantwortung이라고 해서 책임의 원칙, 독일어판인데요. 영어로도 이 책을 직접 썼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어, 영어 두 개를 가지고 다 쓴 분이거든요. 영국, 팔레스티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한 그의 생애 속에서 이 저서는 책임윤리라는 자신의 중요한 주장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일으키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 저서는 책임의 원칙이고요. 이게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제가 아마 지난주 수업에서 윤리학 분류 말씀드렸었죠. 이론규범 윤리학이 있고 응용규범 윤리학이 있다고 했는데 책임의 원칙이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이 사람이 응용 부분 책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책임윤리를 의학 분야와 같은 생물학적 탐구 사례들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 후속 저서가 바로 기술, 의학, 윤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책임 원칙의 실천이거든요. 이 부제를 통해서 기술의 문제 자체를 중요한 윤리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의 견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응용윤리학 말씀드리면서 과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경험해온 역사의 과정은 기술 진보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술 자체를 윤리학적 논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요나스의 주장은 우리에게 큰 설득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인류의 역사가 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력 역시 막대해졌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 즉 인간의 권력 행사를 검토하기 위한 윤리학의 부담 역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윤리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책임의 윤리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요나스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에게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필자는 저죠. 이런 주장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과학기술 시대에 윤리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면 윤리학을 중심적 내용으로 가지는 도덕교육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고요. 그 아랫부분은 각 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227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과학기술 시대와 윤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스 요나스.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충분히 들어보셨다거나 책을 읽어보셨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서울교대의 서양윤리 담당하고 계시는 변순용 교수님께서 학위 논문 주제가 책임윤리이죠. 그래서 아마 강의 중에 한스 요나스를 반드시 다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 때라든지 뭐 또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경험을 하셨다면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저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7쪽 직접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아랫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는 그의 저서 책임의 원칙을 통해서 후속작에서는 응용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책임의 원칙이 그의 주 저서이고 후속작으로 이야기한 응용 부분이 기술, 의학, 윤리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응용 부분에서 기술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새로운 종류의 윤리적 물음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요나스가 이야기하였는데요. 실제로 후속작인 기술, 의학, 윤리 속에서 그 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스는 그 물음에 대한 최선의 대답을 인간 생물학, 생명공학이 가장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까지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것과 관련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기술이 인간 생물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구체적 과정들을 역학, 화학, 전기, 통신기술,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5가지 계기들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고안되었던 기술이 그 과도한 성공으로 인해 어떻게 인간 본성에까지 커다란 도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요나스의 설명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 과정 속에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요나스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요나스가 본 기술적 도약의 순서와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역학. 역학을 통한 기술의 혁명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술 이야기 하는데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죠. 원시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 때부터 원시적 수준의 기술은 있었을 겁니다. 선사시대, 뗀석기, 간석기 이런 것도 다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요나스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해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생긴 현 시점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비교적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는 그 시기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이 18세기 후반 산업혁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성과는 생산의 속도 및 수량에 있어서의 막대한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생산품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생산해내는 속도와 결과적인 수량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죠. 선생님들 아마 사회 관련한 그런 과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혁명 이전의 간의 수공업과 산업혁명 이후의 대규모 공장제 산업,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화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학. 석유화학을 이용한 인공섬유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술의 성과는 바로 새로운 물질의 창조입니다. 화학 이전의 과학기술, 기술적 방법들을 보면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을 관찰한다거나 비교하는 방식, 그런 방법들을 취해왔죠. 근데 화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 안에 있는 물질들 조합해가지고 원래는 자연에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의 창조가 화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전에는 누구도 생산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계획을 낳게끔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까 요나스가 유태인 태생이라고 했었죠. 당연히 그 창조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도 쭉 이어져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창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인 신, 이 유일한 존재에게만 있었던 건데, 화학의 단계에 들어오면 인간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있기 이전에도 지구상에 대멸종의 역사들이 있어 왔잖아요. 5번 정도 대멸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 중에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 5번의 대멸종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스스로 만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외부의 운석이 충돌한다든지, 빙하기가 와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외부 원인에 의해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오만한 종, 자신이 전지전능한 창조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종에 의해서 촉발된 멸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표현하거든요. 인류에 의해서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각 지질학적 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인류세라고 하는 주장이 현실화가 되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작별을 고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지구상에 진화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 새로운 지적인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겠죠. 인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게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마치 인간이 했던 것처럼 그 이전의 지질학적 과정을 탐구를 해나가겠죠. 인간은 5번의 대멸종을 발견했지만 그 이후의 또 다른 지적 생명체는 지구에는 지금까지 6번의 대멸종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 6번째 멸종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화석이 있네? 그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화석이 뭘까요? 인류세에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이 플라스틱 화석입니다. 플라스틱. 화학의 결과 생겨났죠? 지구에 원래 없던 것인데 만들어냈는데 썩지도 않습니다. 가장 처음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아직 안 썩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만든 제품은 당구공이었거든요. 당구공. 당구공이 원래 코끼리 상아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많은 코끼리 희생을 불러오기도 하고, 코끼리 상아가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잖아요. 비싸니까 대용품을 만드는 현상 공고를 냈는데 거기 당구공만 그 당구공의 용도로 플라스틱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잘 깨어지죠. 충격이 있으면.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물관에 거의 잘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썩지도 않는 무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화학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전기의 등장인데요. 역학, 화학, 통신, 생명공학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는 그 분야라기보다는 기술에서 사용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스는 전기의 등장이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기술의 행진에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과학기술에서 사용했던 여러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전기가 가지고 있죠.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천둥, 번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이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연장적이라는 것이죠. 연장이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이라는 의미도 가지는 단어죠.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기는 보편적 자연력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저절로 현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연장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을 차지하는 화학 진료와는 달리 전기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비가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기의 단계에 들어오면 비가시적이고 비연장적인 진료까지 기술의 그런 대상 속에 포섭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통신 기술인데요.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 자체와 전기를 이용한 통신 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전기 자체는 자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전기를 이용한 통신 기술은 정교한 계산과 강력한 힘이 담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통신 기술은 인간의 발달한 문명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문명 기술의 유지를 통해 통신 기술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나스는 여기서 문명이 문명의 창조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을 요나스식 방식으로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모 파베르는 도구적 인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잠시라도 두고 오면 다른 업무 같은 거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중요한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막상 전화라든지 문자 온 건 몇 통 없긴 합니다. 긴급 안전 문자, 스팸 문자 이런 것만 잔뜩 와 있죠. 우리가 기술 만들었는데 기술 없으면 살 수가 없게 오히려 그에 대해 종속당하고 지배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통신기술 단계의 특징이라면요. 다섯 번째, 생명공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내용이죠. 앞선 단계들과 구분되는 생명공학 단계의 근본적인 특징은 기술의 사용자 자신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생명공학은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자신을 기술적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턱에까지 끌어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나 우리의 후손을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환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명공학 이전에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뭔가 잘못 생겼을 때 반대로 돌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공장이나 연구소로 돌려보내가지고 부분으로 해체해가지고 고치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길에 내보내면 굴러가잖아요. 하지만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성질,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가역성을 지니는 반면에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꾸로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역적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기술 사용하는데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셨다가 또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